정말 굉장히 토대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것부터 지금 굉장히 윌리엄 포사이드까지 되게 간략간략하게 저희가 그래도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훑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리쌤 이거 렉처 들으면서 김설아 소장님 지난번에 남이 설계한 집이랑 또 연관된 질문들이나 이제 요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들은 다음 주에 소장님께서 이제 렉처 해주실 때 이어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이제 의견 나눠주시고 싶으신 부분 있다면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건축이랑 좀 방향성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무용이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건축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않아서 틀릴 수도 있는데 뭔가 건축은 되게 구축적이고 체계적인 거에서부터 그것을 해체해가는 방향으로 조금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어쨌든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보여드릴 작업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진 거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시각적인 이제 형태가 상당히 강하게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작업 같은 경우에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기하학에 대한 요소는 단 한 번도 이야기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무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은, 무용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어떤 이렇게 표현주의에서부터 다시 이게 구축 체계로, 그래서 더더욱이 기하학과 어떤 체계를 움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윌리엄 포사이트는 조금 이게 이 작업을 건축가가 했어도 됐을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보여진 게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다녔어요. 움직임의 형태를 따는 것이 공간인가? 사람의 이렇게 움직임, 이 형태를 따는 것이 공간인가? 저는 저희 작업에서는 이렇게 움직인 이 안의 것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나?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혼재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재밌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움직임이 공간인가? 재밌었던 것 중에 그 두 번째 파트 시작하실 때 스페이스 인 댄스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죠, 저는. 움직임 안에서 공간을 라고 제목을 붙인 게 무슨 의미일까? 공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계속 강의 따라오면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은,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되게 흥미로운 그 사운드 아티스트 하시는 분이랑 이제 저희 작업 다음 주에 얘기할 거라 좀 다시 저도 복습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 소리는 그냥 파동이라서 항상 있는 건데 인간이 지각하는 순간에 소리라는 거예요. 사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도 있는 건데, 그럼 정말 움직임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인식하는 거면 왜 우리 건축은 이런 걸 한 번도 안 배웠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따라오면서 듣고 있었어요. 아주 재밌네요. 조사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무용에서는 이제 계속 라반 생각에 모더니즘적인 어떤 근대화 안에서 뭔가를 구축하고 아니면 서양적인 어떤 헬레니즘적인 그런 그 사상의 배경 안에서는 뭔가를 이제 분석해내고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체계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무용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취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보기 전에 사라지고 분석을 하기 전에 이미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그것을 캡처링하는 거, 그러니까 빨리 그걸 딱
포착을 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미술 같은 경우는 모나리자가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무용은 어제 한 춤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디어나 이런 걸 이제 떠나서 그 자체로만 봤을 때 그래서 코리오그라피라는 말 자체가 무용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어 같고요. 저 그라피가 불가능한데 자꾸 그라피를 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인간의 복잡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으니 가장 심플하게 너도 보고 나도 보이는 어떤 그 가장 심플한 흔적 형태를 잡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춤이 만약에 이런 영역 안에서 되게 다양한 방식대로 복잡성을 유지하면서 있는데 거기 생각도 있고 뭐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공간 안에 그래피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자. 그냥 점선면 미술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도 미술만큼 설명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우리도 음악만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어떤 컨셉은 음악의 용어를 가지고 온 거고, 기하학은 뭐, 그때 이제 라반이 영향받았던 시각예술 안에서의 어떤 바우하우스의 어떤 경향들이나 간딘스키의 어떤 추상회화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을 가시화되지 않고 캡처링이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잡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코레오그라피에 매달리는 거이기도 하고 그 코레오그라피의 시작이 어떤 공간이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김사라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뭔가 건축은 오히려 계속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체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게 이제 건축이라고 한다면 무용은 진짜 그 반대이지만 구축할 수 뭐랄까 몸이 아니고서는 구축할 수 없는 근데 몸도 그 움직임을 계속 지나가면서 그 구축된 상태로 경화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공간을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반대의 뭐라고 해야 되나 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그 지점들이 되게 대조돼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방법론이 틀려서 두 분야가 각각의 것을 그러니까 건축과 안무가 구축되는 방법론이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재일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또 재밌는 점은 그 시간성 그렇다면 무용은 시간성과의 싸움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역사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음악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음악은 또 악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음악도 그 순간에 딱 콘서트, 그러니까 그 음악이 연주될 때만 딱 존재하고 또 연주자에 따라 다 틀린데 악보가 있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러면 뭐 어쨌든 인간이 악기를 다루니까 그래서 또 뭔가 시스템이 생길 수 있겠지.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 근데 그러면은 이 진짜 무용은 온전히 인간과 이 우주와의 관계니까 심오한 학문이네요 이거. 그래서 서울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 난 그리고 아까 제비쌤이 보여주셨던 PPT에서 그 발레 포지션, 5번 포지션 있어서 뭐 다리는 X자로 되어 있고 이게 기하학적으로 이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 거다 보여주셨을 때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던 그 발레가 기하학을 내 몸에 심고 있었던 훈련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진짜 어떤 포즈나 동선 이런 거에서 그런 방향성이나 기호학적인 그런 자세들을 선생들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먼저 가기 때문에 여기는 딸려오는 거고 어떤 그 움직임의 원리들이나 포즈의 논리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를 보면은 진짜 이게 뭐랄까 몸 안에 방향성과 그 동선,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계속 몸 안에서 하는 것 같아요, 무용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해 주셨었던 스페이스 인 댄스였었나요? 네. 댄스 인 스페이스였었나요? 스페이스 인펜스요. 스페이스 춤에서의 공간. 재밌어. 그래서 몸 안에서 이게 공간 인지가 되고 내가 그거를 뭔가 도형적으로 기호학적으로 내가 상상하면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떠올랐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윌리엄 포사이드의 코리오그래픽 옵젝트도 보면은 이게 건축에서도 뭐 어떤 현상학적인 접근, 혹 이제 공간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고 어떻게 이게 연관이 있고 이게 심적으로 또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이 환경과 그 신체가 어떤 그 화학작용을 일으키는가 계속 이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코리오그래픽 옵젝트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와 신체의 그 관계를 극적으로 노출시켜서 보여줬다면 진짜 제리쌤 말대로 그거를 파생시켜서 어떤 실제 건축 공간, 도시 공간, 어떤 환경 이런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영감들은 주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이상한 건가? 좀 이거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윌리엄 포사이드가 그 이렇게 허벅지랑 팔에서 조형 만들면서 막 움직여 그 전에 이렇게 그다음에 문 만들고 이렇게 넘어지고 문 치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이상한 질문인가? 그게 저는 마임 같이 보였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제가 같이 그 안무가랑 작업하면서 마임 같이 되면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마임이 뭔지 찾아봤거든요. 왜 마임은 그러면은 나와 같이 작업하는 동시대 안무가에게 금지되는 것일까? 마임. 이거 좀 엉뚱할 수 있는데 아까 그거 보면서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무용의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게 마임 같이 보였는데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거 룸라이팅 그거 할 때 이제 그 가상의 뭐 그 문을 딱 설정해 놓고 거기 안에서 얘가 이 문으로 안으로 들어갈 건지 뭐 밖으로 들어갈 건지 이게 컴포지션으로 가면 이거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문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게 넘어지거나 들어가거나 이런 게 되게 추상적인 움직임으로 발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고 그냥 그걸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이 내 앞에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피해 갈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마임 같은 경우, 네, 마임을 안무가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이제 마임이 모방을 하는 거라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신체를 되게 어떤 재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새로운 생각과 어떤 상상력에 근거한 전혀 새로운 나만의 어떤 움직임, 되게 주체적인 움직임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나밖에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마임은 대상이 있고 그걸 재현하고 스토리를 전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컨템포러리 댄스랑은 좀 거리가 있는 방식이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뭐 why나 왜 마임 쓰면 안 되는데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지. 마임이 뭔가 약간 좀 뭐랄까 하대하는 그런 애티튜드 같은 게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맞네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네요. 아까 그 윌리엄 포사이드 행동은 어떤 추상성에 대한 움직임이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마임도 미메시스 개념에서 보면 되게 어쨌든 그것에 가장 똑같이 접근하는 방식은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의 충동이 그 이후에는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마임 같은 경우도 그리고 모방은 예술에서 가장 근원이기 때문에 마임을 하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모르겠어요. 다들 뭐 창작에 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르니까. 네, 선생님, 태연 선생님 말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아니, 각자 각자 이제 딛고 있는 분야에 비추어서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미술 큐레이터고 미술 비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뭐 라바 노테이션도 그렇고 이제 윌리엄 포사이드 최근은 아니죠. 그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윌리엄 포사이드 작업들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그 움직임뿐만 아니라 움직임에서 파생되는 이미지 그리고 움직임을 이제 어떤 읽어낼 수 있는 혹은 흔적이 남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걸 볼 수 있는 도큐멘테이션이라던가 혹은 독립적인 이미지로 움직임과 혹은 몸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이미지로 그것이 남는다는 것이 가장 흥미롭고 저에게는 그건 당연히 미술의 전통에서는 뭐 그 애브스트랙트 그 추상 표현주의나 아니면 뭐 미니멀리즘 미술에서의 미니멀리즘 전통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코레오그래픽 오브제 같은 경우는 아주 직접적으로 사실 미술에서의 미니멀리즘 전통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 미술에서 미니멀리즘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그 어떤 그냥 조형적인 미니멀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공간과 몸의 문제를 어떻게 조각과 연결시키는 거냐의 문제로 항상 탐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포사이드하고 그 당대 미니멀리스트들하고 굉장히 뭐 실질적인 교류가 있기도 했고 작업적 영감을 주고받기도 했고 그렇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도 사실 그러한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포사이드의 그 뭐랄까요 몸이 사라진 다음에 그 코레오그라피 몸이 없는 방식의 그 코레오그라피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매개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의 어떤 디지털 이미지로 코레오그라피를 혹은 춤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제공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부학적으로 그 우리가 뭐 요즘 스코어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스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체가 없는 상태의 코레오그라피를 다른 형식으로 매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디지털라이즈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온라인 플랫폼에 매개할 것인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 워크숍을 쭉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그 무용사적 레퍼런스 중요한 레퍼런스들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뭐 알고 있던 것도 있었지만 오늘 새로 만난 이미지들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도 많았고요. 그 미술 전공자로서도 굉장히 뭐랄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가 빠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코레오그래피 이제 공간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라반의 스페이스 하모니 책이 원래 1926년도에 코레오그래피라는 그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공간 자체에다 그리는 거를 이제 코레오그래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신체를 대체할 만한 혹은 신체와 다른 매개물, 미디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포사이드 마지막에 이제 건축 그 레벨이 낮은 그 안에서 이제 신체를 가두는 그런 방식들에서 되게 이제 그러니까 신체를 어떤 체험되는 감각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런 답답함 혹은 이런 걸 언제 느꼈었지라고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가 담고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주어진 환경 안에 상황에 처한 몸에 체험되는 감각과 체현과 이런 체감과 감흥, 남들이랑 같이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되게 신체적이거나 되게 인티밋한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용 안에서도 그게 오브젝트의 관계 안에서도 드러났다면 그런 것들도 온라인 안에서는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그것은 어떤 미디어나 어떤 텍스트, 그게 뭐 아까 스코어 얘기도 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신체적인 그 레벨에서의 어떤 안무의 구조를 잘 짜고 텍스트를 잘 만들고 이게 하나의 어떤 미디어가 돼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춤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과 그 신체적 경험에 대해서도
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근데 이제 그게 기본 그냥 뭐랄까요? 보통의 도큐멘테이션, 보통의 이미지, 여태까지 있었던 방식이라면은 조금 한계 지점이 있겠지만 온라인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뭐 윌리엄 포사이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그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코레오그래피 만들고 그 안무 짜고 이런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뭐 디지털라이즈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온라인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뭐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 사람들이 그걸 같이 볼 수 있다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그때 뭐 양은혜 선생님이랑도 저희 기획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기술이 허락한다면은 정말 같은 공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 MMO 온라인 게임을 하듯이 실시간으로 다른 유저들과 그 가상의 공간에 공존할 수 있다라는 감각을 구현할 수 있다면은 생각하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좀 해낼 수 있는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도큐멘테이션이나 그냥 이미지만 남겼을 때는 그 어려운 그 어떤 온라인 공간에서의 현상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그리고 사실 VR이나 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뭐 매체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미학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좀 하나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저희 작업에서 반영했던 것들을 이야기 드릴 거긴 한데, 소리도 그 요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에서 만나는데 이 사운드는 이 화면 밖으로 나와서 저에게 이제 공명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이 공간감을, 사람의 이 청각을 이용한 공간감 같은 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양은혜 기획자님한테는 공유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아마 블록돼서 보시지 못하셨죠. 어떤 공연했던 건데 최근 팬데믹 관련해서 제가 이름이랑 그런 건 기억 못하는데 저 그거 관람하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거기서도 사운드를 상당히 잘 활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청각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공간이랑 필수적으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청각만으로도 공감각을 인지할 수 있고 어떤 공간을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청각만으로도 공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입체 사운드라든지 혹은 뭐 그것이 어떤 게임에서의 3D 사운드로 간다면은 내가 고개를 돌리면은 그대로 거기에서도 방향성이 생겨져서 실제의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툴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태연쌤께서 그 어떤 온라인 공간 안에서 현상학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 저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다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전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그 센터에는 어떤 신체와 그 신체의 감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왜냐면은 이거를 얼마나 온라인으로 옮기지만 그 온라인을 얼마나 내가 잘 리얼하게 경험하고 감각하게 하느냐는 기술이 얼마나 이렇게 고도화되느냐와 직결된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디지털의 발전과 온라인 공간의 발전은 어떤 그 신체의 감각을 어떻게 기술화 시킬 것인가랑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바타처럼 나의 신체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신체성이라는 게, 나의 신체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질 수 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어떤 온라인 공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리얼 스페이스에서 내 몸은 있고 모든
어떤 감각도 만약에 온라인으로 넘어간 나의 아바타와 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내 신체와는 어떤 연결성을 갖게 되는 건지 그럼 단절되는 것인가? 그럼 요 안에서만 어떤 입체성을 가지면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퀘스천이 좀 생기더라고요. 혹시 박희선 선생님께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 게임에서 그 말하는 공간과 무용에서의 공간이 되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의 감상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얘기해주신 무용에 있어서 몸 그리고 몸이 공간과 함께 연관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나를 둘러싼 이 공간이 나를 구성한다는 것, 그러니까 몸과 공간과 나의 존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게임에서도 약간 좀 다르지만 되게 비슷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콜라이더라는 개념인데, 콜라이드라는 게 이제 부딪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그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얘는 보시면은 그 각이 져 있고, 얘는 그 립스틱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아바타 둘이 있고 얘가 이제 적이에요. 얘가 몬스터고 얘가 저예요. 막 가다가 얘가 저를 때리면은 몸이 이렇게 충돌을 하잖아요. 이러면 저는 이제 아프겠죠. 근데 이거를 이 맞는다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딱 직각이거든요. 그래서 얘 주변에 약간 비눗방울 같다고 할까요? 보호막 같다고 할까요? 그런 가상의 공간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딱 각이 져 있어서 박스 형태로 된 콜라이더를 보호막을 씌우면 돼요. 그러면 얘를 딱 표현을 해주겠죠. 근데 얘는 생긴 게 좀 다르죠. 여기는 둥그런데 여기는 직각이고 그럴 경우에는 캡슐 콜라이더라는 걸 사용해요. 캡슐은 캡슐 형태로 그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뭐 박스 콜라이더, 캡슐 콜라이더, 뭐 스페어, 원 콜라이더 이런 식으로 뭐 그 물체 주변의 공간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물체를 뜻하는 공간이 그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캡슐 콜라이더를 씌울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가 캡슐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캡슐로 했을 때 밑에가 남잖아요. 요 부분이. 이렇게 캡슐이 됐을 때. 그러면, 하지만 그래도 얘는 그 부분까지 이것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안 닿게 쳤어도 얘는 맞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까지가 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콜라이더라는 개념이 이것을 둘러싼 일종의 비눗방울, 보호막 같은 그런 공간이 이것보다 크더라도 얘는 그 존재가 된다. 그것과 같은 것이 된다. 그래서 얘는 막 게임할 때 약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얘가 이렇게 때렸는데 안 맞았어. 시각적으로는 안 맞았는데 얘가 다친 걸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콜라이더가, 그러니까 이 보이는 시각적인 몸끼리의 충돌은 아니었지만 콜라이더가 충돌했을 때 둘은 충돌한 것이다라고 수학적으로 연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 게임에서 있어서 저는 되게 앞에서 말한 그 공간에 대해서 되게 그런 것들이 게임은 이런 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고 연산이 되고 코드가 딱딱딱 논리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구나라는 게 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좀 신기한 지점이고 아까 근데 이제 태연쌤이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진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주제가 앞으로의 프로젝트 하는데 좀 많은 상상력을 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콜라이더 자체가 그것의 존재가 된다는 게 아까 진짜 제리쌤이 말씀해 주신 그거랑 정말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잠시 한 온라인에 대한 걸로 좀 약간 점핑을 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고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랄까, 이제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것은 정말 그 그리스 자연 철학 때부터 정말 역사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온 어떤 그게 있는데,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온라인 공간 안에서 현상학, 온라인 공간 안에서의 감각,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그 예전에 태연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태연쌤이 이제 같이 작업하시는 작가님 중에서는 촉각이었었죠. 촉각을 어떻게 맞아요. 온라인화 시킬 것인가? 촉각만큼은 정말 온라인 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무용에서도 보면은 뭐 듀엣 트리오 같은 경우에 컨택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컨택을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지점들도 촉각이랑 맞물려서 얘기가 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약간 이런 쪽으로 계속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신경건축학 쪽 책을 찾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쪽 자료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왔었던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온라인에서 시각적으로만 봐도 이게 내가 감각적으로, 아, 저건 아플 거야. 아, 저건 되게 간지럽겠다라는 거를 상상은 하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만큼의 경험이 쌓였느냐가 온라인상에서의 감각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 그런 질문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신경건축학 쪽 보면 약간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그런 연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야? 결국에는 뇌에서 어떤 교란 아니야? 약간 페이크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다 이제 각자 활동하시는 그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각각 어떤 질문들을 갖고 계셨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좀 좋은 또 소스의 질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 원래 건축에서 모형을 항상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도 건축대학교에서 모형 만드는 게 클래식이죠. 모형도 안 만들었어. 막 이런 소리 맨날 하고. 무슨 3D로 공간을 막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무실 계속 하고 초기에 모형을 못 만드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러려고 사무실을 계속 했나? 내가 엉터리로 하고 있네? 이런 압박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좀 깨달은 게 일단은 저도 이제 컴퓨터가 없던 막 시작하던 세대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는 분명히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에 모형을 만드는 건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가장 개념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스트 다큐멘테이션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3D에서 공간을 보는 게 그러니까 보여요. 보이고 그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이제 인류가 갑자기 온라인에서 막 공연을 보고 전시를 보고 이럴 때 익숙하진 않겠지만 그 경험 또한 여기서 쌓아가면은 말씀하신 온라인상에서 현상학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또 이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어느 순간에 저도 제가 좀 신기한 게 3D에서 제가 그린 공간이랑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 똑같은 거예요. 그 공감각이 공간 지각 능력이 그게 길러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3D라는 게 모델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3D 프로그램이 쓰는 게 뭐 라이노나 스케치업이나 뭐 3D 맥스 렌더링이나 이런 게 있는데 각자 쓰는 툴에 따라서 이제 공간을 보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근데 결국 그거를 하다 보니 이 그 인지하는 것이 실제 지어졌었을 때랑 3D 네. 했었을 때랑 이제 맞다. 비율이 거의 같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모형을 이제 과정 속에서 모형을 만들지 않는 거에 대한 압박으로서 벗어났죠. 아, 나는 가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모형, 반드시 공간은 모형을 통해서만 봐야 되고, 모형을 통해서 보지 않는 공간은,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3D에서는 너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보지 못하는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완벽하게 숙지를 한 게 아니다. 그건 컴퓨터가 한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압박이 되게 있어서 굳이 3D 툴로서 공간을 빨리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는 내내 모형을 맨날 만들면서 다시 만들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 테크놀로지에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건 좀 훨씬 더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이 무슨 프랭크 게리 같은 건물, 자하디드 같은 건물, 동대문 DDP 같은 건물을 막 3D로 만들어가지고 공간감을 더 볼 수 없잖아요. 이건 뭐 테크놀로지와 연관이 있었지만 그래서 분명히 이 인간이 이게 이런 이제 시도를 하시면서 이 프로젝트 통해서 정말 이 플랫폼이 뭔가 성공적으로 되고 되지 않더라도 이거를 처음부터 경험한 세대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 우리랑은 달라.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디바이스를 쥐고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나 저거 배터리 하나 끼는 데는 30분 걸렸어. 너무 이 기술이 이게 익숙하지 않고 그냥 아날로그로 했던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요. 온라인 현상학이란 말조차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온라인 현상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다른 그렇죠. 용어가 생겨버리겠죠. 텀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 말씀하시니까. 온라인 현상학만 재밌네요. 근데 그런 다행입니다. 촉각적인 것도 약간 그 관객의 어떤 촉각?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용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는 사람만 열나 느껴, 몸이 근데 이제 관객들은 정작, 뭐야? 이게 이제 경험을 관객들이 어떻게 촉각적으로 하느냐, 소름, 이런 어떤 피부의 자극을 줄 만한 그런 공연이 잘 없었는데, 예를 들면 극장에서 하는 공연들이 촉각적으로 느낄 만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시각으로만 그냥 그림 보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공연들이 더 많았는데 갑자기 온라인에서 촉각 이러면 왜 자꾸 극장에 없는 걸 찾지?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공연에서 그러니까 뭐 관객 참여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뭐 미술관에서 주로 하는 퍼포먼스도 그런 것들 되게 염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관객이랑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나가도 되고 그 안에서 이걸 좀 같이 도와주시겠어? 이러면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다른 방식의 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경험 이러면 너무 크거든요. 이게 신체 어떤 신체, 누구의 신체, 움직 어떤 역동성의 신체 아니면은 심리적인 신체, 캐릭터의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메이킹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그런 관객이랑 어떻게 책임감을 나눠 가질 것이냐, 혹은 공연에서 그런 이게 참여나 이런 것들 자발적인 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연이 망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까지 감당할 수 있는 공연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어떤 극장이나 공연에서 했었던 그런 질문들이 꼭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방식의 어떤 전략이나 이게 어떤 다른 어떤 미디어적인 사고나 다른 개념어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온라인 안에서 우리 이거 만약 참여 안 하면 망해도 되는 공연이야?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 이게 최첨단의 최첨단의 기술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끈함의 끝을 보여줄 것인가? 그 예전에 그 라반 라이터라는 기술 되게 초창기 1990년대 라반 라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안무를 하는 방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마치 CG 작업하는 것처럼 내가 무용수 살 돈 하나도 없는데 공간도 없는데 이 안에서 무용수 100명
막 이런 거 다 그려내가지고 상상력을 막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안무 그런 앱이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앱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맥에서 제공되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꼭 자기가 했었던 걸 재현하는 방식으로 안무를 해. 그러니까 내가 아라베스크 이렇게 쓰면 꼭 거기 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그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내가 야 어차피 공짜인데 무용수 100명 써.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다른 상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싶은가가 되게 좀 그 질문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방향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선생님 아까 전에 신체의 기하학을 다 입혀가지고 그 시선과 뭐 이 턱선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수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북한 무용가랑 지금 다큐멘터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 북한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군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향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며칠 전에 열병식에서 나온 그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그 안에서 개인의 어떤 미를 성취하기 위한 것과 1000명이 움직여도 1000명이 똑같은 하나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밀리터리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방향을 씹는 게. 그래서 얘네는 무용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발레처럼 그 방향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분명하죠. 매스게임에서 집단의 어떤 건강한 신체를 세게 보여주는 열병식이나 집단무 같은 그런 데서 그래서 이제 방향이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이걸 만약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싶은 건지에 대한 게 좀 그 질문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그것도 그럼 관객의 촉각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그 공연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리쌤이 말씀해주신 거에서 그 책임의 문제가 전 너무 흥미로웠는데, 뭐 이선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에서 이제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에 이제 몰입하게 되거나 거기에서 이제 뭐 강력하게 거기에 그 어떤 유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어떤 팀의 상황? 예컨대 요즘 게임 중에서는 뭐 5명 대 5명 뭐 이렇게 하는 게임이 많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과 여기서 내가 빠지면은 지금 이 게임이 망가진다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모종의 책임감 같은 게 강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온라인 상황에 디지털라이즈 된 그 스크린 안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그 책임감을 어떻게 이 관객들과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찌되었건 극장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여기서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데 일어나서 나가버리면은 뭔가 깨뜨리는 게 되는 거고 그만큼의 뭔가 부담과 관계와 이 공간 안에서의 나의 역할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관객으로서의 역할이. 그리고 사실 그 전통적인 극장에서도 그렇지만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이트 큐브에서의 퍼포먼스나 이런 경우는 그러한 정도가 훨씬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는 거고 그러한 어떤 관객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이라던가 이런 거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가 약간 또 성패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이 근데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저희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마구 만날 수 있는 거 이거 지금 이미 줌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죠? 공연에서. 그 뉴욕에서 그 오래된 호텔을 전체를 다 공연장으로 쓰는 공연이 있는데 혹시 슬립 노모라고 아시죠? 아세요?
아시는 네네. 분들도 약간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게 동시대에 일어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부분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온라인에서 그러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고 이 공연을 부분만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 번 경험할 수 있고 여러 번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이런 다중적인 경험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말 잠깐 하셨잖아요. 무용수의 몸은 무용수밖에 느끼지 못한다? 근데 게임에서, 그러니까 게임뿐만이 아니라 비단 그냥 디지털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몸을 내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각을 바꿈으로써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앞에 그 공연을 하고 있고 제가 객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사이버 상에서. 근데 어떤 버튼을 누르면 내가 공연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을 변환함으로써. 그리고 네, 그렇게 1인칭이 되는 거죠. 나의 1인칭으로 이렇게 됐다가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무용수의 1인칭으로 내 화면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디지털로 되면서 몸의 전환?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아무래도 시각밖에 가능한 게 아니니까, 시각과 청각?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이게 좀 더 주체적인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례적인 사례를 들자면 그 VR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꼈었을 때 내가 퍼포머가 돼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어떤 공연은 내가 그냥 관객으로서 그냥 관찰자, 보는 사람으로서만 그 공간에 존재했다면 VR 같은 기술 안에서는 내가 그냥 보는 사람으로서만 있으면 VR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퍼포머로서 이제 어떤 뭔가 상호작용이 있었을 때 그때 더 그 VR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들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그 정말 1인칭이 되면서 만약에 이런 주체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연쌤하고도 이제 얘기 나눴었던 지점이 온라인 공간은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장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이 많은 공간이었다라는 점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방식 혹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대입시킬 수 있을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 너무 불친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저 아까 사라 소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3D 그 작업하시면서 실제 공간이랑 됐었을 때 이게 그 인지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 3D 하기 전에 모델 작업을 했었던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컴퓨터상에서 3D 작업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프로세스가, 실제 그 공간이 지어졌었을 때 인지하는 거랑 비슷한 거였으나, 이게 왜 말이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모델링 직접 수작업 하셨었을 때에 그게 전혀 연관성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이게 3D 모델링을 했었을 때는 관찰자 시점이 생기잖아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간을 돌리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죠? 그 파주에 미메시스 지은 그 건축가 이름이 뭐였었죠? 시작. 네. 시자가 그 자기 모델을 들어서 보면서 이제 그게 이제 보는 각도가 다르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3D 툴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 안에서 내가 여러 시점을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어졌었을 때랑 이게 거의 똑같이 인지가 됐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맞아요. 옛날 막 대가들 보면 막 모형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래도 일부밖에 못 보는 것 같거든요. 자기 꼭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 되게 뭔가 되게 가장 적법한 건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왔다가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의 전 세대가 컴퓨터가 막 생기면서 이제 컴퓨터 3D 툴을 통해서 건축을 하는 게 이미지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그들의 감각이 3D 툴을 통해서 공간을 보는 게 길어지지 않아서 그랬었구나를 저 혼자 그냥 체화한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3D 툴이 익숙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막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3D 툴로 보는 게 더 빠르고 편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뭐 3D 툴로 그리면 뭐 예를 들어서 문틀 같은 거 그리면 문틀 막 5mm 주고 막 이러는 거 모형으로 5mm 안 되거든요. 1대1 스케일로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교육이 꼭 전문가의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시대가 바뀌는 거에 있어서 나는 과도기를 겪었구나.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저 모형에 대한 그 압박이 있었어요. 제대로 건축을 안 하고 있던 못 만들고 있어서 그게 딱 그 에피소드가 스쳤어요. 그럼 이게 설명이 네, 됐어요. 그럼 이게 수작업으로 모델 하셨었을 때는 그 인지에 대한 차이가 크셨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제 모형을 만들 때가 있는데 이제 모형을 똑같이 만든다기보다는 큰 볼륨감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만들고 저희가 이제 모형 작업을 할 때 포스트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데 컴퓨터상에서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성. 그래서 아무리 렌더링을 해도 그건 이미지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다음 세대 건축가들 얘기 또 들어봐야겠죠. 그 물성이 결국에 촉각일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극복이 안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트 다큐멘테이션 하는 경우에 현재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델 샘플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이 보거든요. 저희는 밖에다 갖다 놓고. 근데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서 개념 모형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벽돌 건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도자기 하시는 분이랑 같이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물성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성이랑 네. 공간감은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물성이 무게감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무게감, 물성. 결국에 결국에 그런 거죠. 예. 제가 그거를 왜 여쭤봤었냐면 그래가지고 하는 게 이게 포모드로 만든 다음에 막 색깔 칠하고 그러잖아요. 네. 물성이 없으니까. 예. 그거를 왜 여쭤봤었냐면 말씀하세요. 예. 뭐랄까 이게 그 온라인에서 공간 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결국에는 실제적인 내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이제 그 온라인상에 구현이 되어 있고 시점을 계속 변환시키면서 그 안에서 이거를 볼 수 있는 투시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내가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존재하게 되니까 온라인상에서의 인지와 그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인지가 이제 구현이 되면은 거의 똑같은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재밌는 거예요. 실제로 모형을 만들면 스케일 모형이기 때문에 1대1이 아닌데 우리의 선배들은 훨씬 더 공간을 잘 볼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보고 싶은 시점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보는 그 3D 툴에서 공간을 보는 그 감각이 길어지지 않아서 못 보는 거 아닌가? 그 관련해서 저도 건축학과 동료들이랑 얘기할 때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그게 요즘 애들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리적인 모델 요즘도 만들긴 만들잖아요. 근데 다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보면은 되게 1인칭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서 되게 뭔가 재밌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볼 거면 어차피 디지털로 만들어서 볼 거면 3D로 만들어서 보지. 그거를 왜 물리적으로 만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냐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디지털라이즈 된 이미지로 보는 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물리적인 모델을 만드는 거지, 물리적인 모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뭔가 마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찍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더 멋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모형의 모델이 눈으로 보는 거보다. 근데 무용을 요새 온라인으로 많이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어떤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지 못하고 실제로 보는 것보다 많이 그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면 1시간짜리 공연을 다 보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시각에 의존한 그런 것들. 근데 그 아까 전 선생님도 그 공간보단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됐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용 이론에서 이제 무용을 실제로 이렇게 그 촉각이랑도 관련해서 어떤 감각적인 것들, 무용을 무용으로 감각하는 게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찰나에 어떤 내가 이미지로 딱 포착이 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중요한 이미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보이는 거는 무용이랑 1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시간 안에서 계속 이게 지나가고 있고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트랜스폼 만들어서 그거는 캡처링을 하는 거예요. 코리오그라피 안에서 딱 우리가 딱 포착했을 때의 분석 가능한 방식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이 코리오그라피적인 관점이고, 그러니까 무용을 만약에 공연에서 본다, 연극에서 어떤 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계속 흘러가는 어떤 시간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가 중요할 거. 아까 물성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게 어떤 이렇게 텍스처 손으로 만져봤을 때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 공연이 망한 건 다 그걸 이미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풀 이미지 그게 포착 안 돼. 관객이 안무를 보진 않고 춤을 보기 때문에 그 안무는 만드는 방식에서지. 그래서 그 온라인 안에서 시간성 계속 흘러가는 어떤 플로우와 시간성에 대한 것도 보여지는 거 말고 좀 고려해야 될 공연의 속성이 아닌가. 네. 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 온라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 이것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에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라반이 방향을 27개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이드가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하면 다 똑같이 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리라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옆으로라는 방향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위치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개인의 호흡이랑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팔 옆으로 들었는데 여기까지 올리고 그 분석한 사람이 위야 옆이야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떤 그런 플로우와 그 시간을 지속시킬 것인가 빨리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찰나에 대한 감각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용이에서 더 중요한 더 저기 시간 예술 안에서의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관객을 만드는 것에 더 참여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 안에서의 재료적인 어떤 것들을 구성해내는 그런 거 안에서 명확한 재료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그걸 이미지가 아니죠. 이미지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연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그냥 쭉 카메라 고정해 놓은 다음에 계속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 것이고 그 흐름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 것인 거에 대한 그 공간을 시간으로 바꾸는 그 트랜슬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요즘 온라인 공연하는 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말 그냥 댄스 도큐멘테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양은혜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댄스 필름 관련해서 요즘 또 이런 뭐 언택트 이런 것 때문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댄스 필름에서도 이제 가장 큰 오해가 댄스 필름이 그냥 춤을 찍은 필름이 아니라 댄스 필름이라는 거는 시네마 자체의 코레오그라피, 카메라의 코레오그라피 이런 방향으로 애초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어떤 춤을 찍은 영화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제 그걸 이제 뭐 댄스 필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이제 어떤 영상 자체 무빙 이미지의 코레오그라피라는 차원에서
애초에 접근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댄스, 온라인 극장도 어떤 춤의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어떤 그 웹 인터페이스의 코레오그라피, 그러니까 댄스 필름이 그 시네마의 코레오그라피나 카메라의 코레오그라피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웹에서의 공연도 어떤 댄스의 이미지를 보는 문제로 접근을 하면 애초에 안 되고 웹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코레오그라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관객들의 움직임, 뭐랄까요, 클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터치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방식의 움직임과 어떻게 호응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다른 방식의 코레오그라피가 가능해질 것인가의 차원에서부터 애초에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지양해야 되는 지점이 어떤 춤의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그냥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지양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되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온라인 인터페이스가 혹은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혹은 스마트폰 인터페이스가 코레오그라피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코레오그라피하게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댄스 필름이 독일 같은 경우는 댄스 필름이 그냥 댄스 도큐멘테이션이랑 같은 용어로 쓰여요. 왜냐면 댄스 그 영역 안에서 코레오그라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페이스건 아니면 그게 시각이건 미디어건 확장될 수 있는 거는 코레오그라피는 이미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코레오그라피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그거 다 댄스 에어리어에 있는 그냥 춤인 거지. 시각예술에서 영상 썼다고 시각작가 갑자기 시각 필름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거는 코레오그라피의 개별성이거든요. 그래서 댄스 필름은 진짜 그야말로 도큐멘테이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 온라인으로 이게 지금 그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댄스 필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좀 개념적으로 그 안에 이제 코레오그래피 영역의 확장이고 안무에서의 그 어떤 개별 전략을 취하는 그런 방식이 영상일 수도 있고, 그거랑은 좀 다른. 그리고 댄스 필름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되게 정적이에요. 나는 무용이 그렇게 정적인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무용 안에서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지 못하면 그 영화로서도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서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이미지만 나열되는 댄스 필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어떤 아까 그런 김사란 선생님이 시간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간 안에서 시간을 염두하는 그런 방식들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게 조금 더 여기 안에서의 속성이랑 더 맞닿을 수 있는, 무용의 속성과 온라인의 속성 이 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왠지. 저도요. 갑자기 오늘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커졌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양은 선생님 머리가 막 복잡하겠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망칩시다. 오늘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유의미했고 즐거웠고 반가웠어요. 그리고 오늘 렉처 진행해주신 제리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저는 일단은 그냥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큰 부분의 하나의 퍼스펙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라이팅이나 이제 언어화 할 수 있고, 이 티어리화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체에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어떤 감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조화돼 있고, 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에서 막 갑자기 과학이나 논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촉각적으로나 아니면 진짜 그 신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경험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창작의 어떤 가능성은 이런 데서 더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 되게 정말 조그만 부분이었다. 이렇게 저는 저에게 그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컸고 많은 영감을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김사라 소장님 이제 렉처랑 이후에 요번 달 마지막 토요일에 그 저희 토론할 때랑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혹시 다른 감사합니다. 쌤들 한마디 더 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